우주 MC 특별기획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희입니다. 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코로나19가 초래한 다양한 위기 속에서 이것들을 극복할 방법들을 분야별로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정치는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국가는 팬데믹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어떤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부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또 어려움이 크실 것 같은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국가에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미래원정대가 지금 주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미래원정대 여러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국가전략, 코로나 경제학, 코로나 이코노믹스 함께 하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 스마트 공장을 한 그 공장을 가보면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가 선택한 이 인공지능 AI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드는 핵심 프로젝트다. 안녕하십니까.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한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모으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지금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1등인 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OECD의 경제 성장률, 2021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은 대한민국이 2.1%로 1등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다른 6개 국가들이 자세히 보시면은요,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국가들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 이 국가들이요, 지난 100년을 지배했던 국가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050 클럽을 만들었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국가. 이 6개 국가가 지난 100년을 지배를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진입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민의 저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이 통계입니다. 1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가던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말이었고요. 일제 침략이 있었고요. 세계는 1,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 후 3,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서가는 핵심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전체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강국으로 우뚝 섰고요. 3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디지털 시대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올해 수출을 보면은요. 다른 나라는 뭐 수출 엉망이죠. 모두가 다 엉망인데 한국도 초반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출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과거에는 중소벤처기업부터 힘들어졌는데요. 올해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난 그 9월 달에 19.6%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 바로 중소벤처기업 분야이고요. 또 3.8%, 대기업은 3.8%, 중견기업이 9.9%를 보일 때 중소벤처기업이 19.6%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인 겁니다. 또 이 분기별로 보면은요. 1분기에 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1.7%, 2분기는 마이너스 13%, 3분기가 4.0%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한국이 그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타격이 적고 잘 지탱하고 있는 그 저변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저력이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또 일자리도 보면은요. 벤처기업의 일자리 숫자를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67만 명입니다. 이 67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4대 그룹, 삼성, LG, 현대, SK 4대 그룹이 고용하고 있는 69만 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그 사이즈가 이제 4대 그룹 사이즈만큼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허리가 튼튼해지는 경제를 이루고 있고요. 모두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유일하게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가 바로 벤처 쪽입니다. 무려 2만 7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 매출 증가율도요. 보면은 특히 우리가 이제 비대면 분야의 매출이 아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면 분야의 매출은 3.1%가 늘어났는데 비대면 분야는 6.1%가 늘었어요. 그럼 여기서 비대면이라 함은 ICT 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온라인의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럼 이 온라인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초고속 인터넷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렇게 20년 후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유일하게 사재기도 없었고요. 또 온라인으로 물건을 배달을 해도 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민도가 올라갔고 또 그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남의 거 가져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또 고용 창출 효과를 보면은요. 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눴을 때 기업당 고용 창출이 비대면은 8.9%나 늘어났어요. 대면은 33%가 늘어난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소벤처 분야에 있어서도 비대면 분야가 상대적으로 저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고요. 또 투자 면에서 봤을 때 이 비대면 분야의 투자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 상반기에 46.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비대면은요. 수출을 또 견인하고 있는데 온라인 분야의 수출이 무려 2.5배가 늘었고요. 이 2.5배가 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K방역, 이 K방역의 품목이 5.5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이 광주 지역에서 수출이 10배가 늘어나서 요즘 물건 없어서 못 판다는 SM 뿌레라는 곳을 가봤었는데요. 이 K방역 쫙 이렇게 소독하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보니까 지금 다 손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스마트 공장화하면 바로 생산성이 30%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2021년도에는 이러한 온라인 ICT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대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면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 부처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경제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1조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원래 이것을 12월 올해 연말까지 만들 생각이었는데 이미 8월 달에 다 차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중소벤처의 그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고요. 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AI, 인공지능, 비대면 분야, 또 바이오, 게임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생각입니다. 또 요즘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 비대면 분야의 규제를 혁파하는 규제 자유 특구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은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ESS,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한전에서만 전기를 사고 팔았는데 이 ESS 체제가 되면은 전기를 저장을 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전기를 팔 수 있는 이 그린 뉴딜 분야도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화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대국민 담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AI,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광주가 바로 이 인공지능 특화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광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이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역이 되어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의 최고의 국가를 만들겠다. 바로 그 혁신 벤처 스타트업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가속화됐는데요. 신설법인 숫자가 17년에는 11만 개, 17년에는 9만 8천 개에서 지금은 11만 개가 됐고요. 벤처기업의 숫자는 2017년에 3만 5천 개에서 지금은 3만 7천 개가 됐고요. 유니콘 기업의 숫자는 2017년에 3개에서 지금은 13개까지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유니콘 기업은 어떤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유니콘 합니까? 기업은요.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 가치가 1조가 되는 기업입니다. 1조.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꿈입니다. 로망,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AI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 AI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과거 100년과 지금의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1920년대 모두가 다 신문을 들고 저렇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모두가 다 스마트폰으로 아침을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이 스마트라 함은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하면 현명한 뭐 그런 어떤 스마트하다 이런 의미로도 이것이 쓰이지만 사실은 이게 약자입니다. SMART의 약자인데요. 저기 보면 셀턴's Magical Automatic Retrieval of Text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저것은 셀턴이라는 그 교수가 정말 아주 마법처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그 텍스트 구조를 만드는 걸 발견을 했는데 요거 약자를 줄여서 요거를 스마트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검색되는 이제 그런 그 의미의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여기에 같이 이제 함축이 돼 있는 거고요. 후에 이제 Self 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Tech라는 그 SMART의 약자로도 이것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마트라는 것은 곧 미래 예측입니다. 예측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스마트 서비스 하면 미리 예측해서 미리 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권 정보 시스템 이게 스마트 서비스인데요.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여기다 내고 싶다. 이것이 과연 장사가 잘 될까? 하고 AI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것이 스마트 서비스입니다. 미리 한번 알아보는 것. 결국은 이 스마트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회,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예측할 수 있는 대한민국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경쟁력입니다. 과거 1980년대, 90년대에는 컴퓨터가 우리한테는 생소한 물건이었고 그 컴퓨터를 배우느라고 너도 나도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이 AI를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친숙하게 생각하고 대중화하고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이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왜? AI가 예측을 정확하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그러한 AI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느냐,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느냐, 이것이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 광주가 유일하게 인공지능 특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가 선택한 이 인공지능 AI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드는 핵심 프로젝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AI 사회로 새로운 전환의 시대입니다.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진심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놀라셨죠? 앞으로도 우리 벤처기업인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드린 AI 박영선입니다. 앵커 두 박영. 번째 네, 말씀하실 때 가짜 박영선. 깨달았어요. 저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이 저를 한 1시간 정도 촬영을 해서 제 입모양을 계속 그 딥러닝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AI가 이제 텍스트만 이렇게 말만 치면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그겁니다. 갑자기 직업적으로 걱정이 일자리 걱정이 바로 일자리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저 AI가 이제 등장을 하면 우리 아나운서님은 그 아나운서 AI가 나타날 것이고요. 또 다른 역할이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걱정 너무 하지 마십시오. 잘 듣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 포스코 등대 공장에 관한 설명인데요. 포스코가 대한민국에 있는 스마트 공장 중에 가장 앞서간다고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등대 공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 공장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면 이 포스코는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 할 만큼의 발전되어 있는 스마트 공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계의 등대 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포스코의 등대 공장이 성공하게 된 바로 그 배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 공장에서 용광로 옆에서 일을 하던 27년 된 숙련된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AI가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한테는 더 좋은 일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철을 만드는 거는 철광석과 석탄을 섞어야 되는데요. 저 맨 앞에 보면 원재료 재고 분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수분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저 수분 함량이 용광로로 들어가서 용광로의 온도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이것이 그 원료를 절약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철광석과 석탄을 쌓아놓고 사람이 아무데나 이렇게 쿡쿡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고 이거 수분이 한 70%쯤 들은 것 같아. 여기 쿡 찍, 이건 한 55%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어림짐작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스마트화할 수 없을까를 포스코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IBM이 왔습니다. IBM이 와서 실패하고 갔습니다. AI 기술자만 왔기 때문에. 근데 그 AI 기술자가 와서 실패하고 간 다음에 포스코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의 힘으로 해서 AI 기술자와 거기서 근무하던 오래된 숙련공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철광석이 지나가는 저곳을 컨베이어 벨트에 2년간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에 나타나는 모양을 요거는 70%, 요거는 60%, 요거는 50% 정형화한 거죠. 정형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몇 퍼센트가 되면 요것이 용광로로 들어갔을 때 용광로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그 평균 값을 냈고요. 이제 AI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용광로 안에 노황이라는 것이 낍니다. 이제 그을음 같은 건데 그 그을음을 걷어내는 일을 바로 이 27년 된 숙련공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람의 체험으로 느끼는 직관으로 느끼는 그냥 대충 이 정도 그을음이 끼면 이건 걷어내야 된다 하고 이제 걷어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8시간 내내 용광로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일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용광로의 모습을 찍어가지고요. 찍어서 사진으로 만들어서 AI한테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AI가 쫙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분이 몇 퍼센트가 들어오면 이게 용광로의 온도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포스코가 하루에 그 생산량이 240톤이 증가를 했고 재료가 60%가 절감이 되면서 연 650억 원을 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성과를 거둔 거죠. 그러면 그 옆에서 그 용광로를 지켜보던 그 27년 된 숙련공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지금 승진해서 상무 되셨는데요.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상무가 되셨는데 이분은 그 체크만 합니다. 얘가 AI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체크만 하고 과거에는 8시간 내내 거기 들어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한 1시간에 한 번씩 와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됐고 그 1시간 사이사이에는 책도 보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그래서 행복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에 AI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일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고 또 근로자들도 더 즐거워할 것이고 또 생산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 보통 스마트 공장을 한 기업들의 그 일자리가 더 늘어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 평균 일자리가 한 2명에서 3명 정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 AI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이 AI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AI 특허 출원입니다. 근데 현재 이 AI 특허 출원은 기업별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슈퍼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슈퍼컴이 있어야 되는데 슈퍼컴 세계 탑 500개 중에 현재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이고요. 한국은 보유 대수가 너무 적어요. 이 슈퍼컴. 그래서 광주에 그 인공지능 특화도시가 만들어지면 저는 광주가 이 슈퍼컴을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컴을 보유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만큼 연산 능력이 빠른 슈퍼컴을 가지고 있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훨씬 일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중국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느냐. 요것은 바로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던 2007년도까지는 대한민국이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생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니까 너무 잘 팔린 거죠, 반도체가. 네, 중국은 이 당시에 이런 거 엄두도 못 냈죠. 근데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사다가 뭘 투자하기 시작했냐?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하면서 중국이 슈퍼컴을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클라우드 산업 투자에 좀 게을리했습니다. 이게 2010년대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또 못하게 하고 클라우드를 못 쓰게 했습니다. 왜? 국가 보안을 이유로. 지금도 이 부분에는 규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규제를 한 50% 정도 풀었는데요. 규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투자하고 활성화시켜야 되고 단지 한 가지 안심인 거는 이 클라우드 시대에 우리가 중국보다 좀 뒤졌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바짝 한국을 저때 쫓아온 거거든요. AI와 클라우드의 투자를 동시에 하면 이제 다시
그동안에 우리가 못했던 것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가 그만큼 한국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제3세대 기업을 만드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1세대 기업은 1, 2차 산업혁명의 그 100여 년간의 기술 발달을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서 이뤄낸 삼성, LG, SK,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고요. 2세대 기업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므로써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드는 막 싹 트기 시작한 카카오와 네이버, 이것이 2세대 기업이고요. 이제 3세대 기업은 바로 유니콘에서 나올 텐데 이 유니콘이 그럼 어떤 유니콘이냐? 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기업의 플랫폼 기업 중에서 나올 것이고 지금 막 그런 싹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입니다. 네, 이용석 광주시장님이신데요. 네. 지금 이 광주를 인공지능 특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광주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우리의 먹거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AI 그래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요. 또 AI와 접목된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 중심에 설 것이다라고 감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AI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캠프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코리아 AI 매뉴팩처링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에서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또 저희도 광주를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상점입니다. 그러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만 스마트화하고 디지털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에도 지금 저희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상점의 모습입니다. 저 맨 위에 있는 게 키오스크입니다. 이렇게 식당에 가면 요새 주문들 많이 하시죠? 저거 지원하고 있고요. 저 맨 밑에 있는 것은 스마트 미러입니다. 나한테는 과연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또 저 가운데 있는 것은 나한테는 어떤 옷이 어울릴까? 이런 것을 미리 보고 사는 이런 상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 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대기업이 못 푼 숙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여기다 숙제를 탁 내면은요, 스타트업이 쫙 물고기가 모여들듯이 모여들어서 이것을 한 3개월 정도 해커톤 방식으로 풀어내는데요. 곧 이 해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백종원 선생님이 운영하는 더번 코리아가 어떤 숙제를 냈냐면 더번 코리아의 짬뽕 맛을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할 수 있는 AI 감별사를 만들어주세요. 이 숙제를 냈는데 스타트업이 지금 그걸 풀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상한 기업, 자발적 상생기업 이것을 지금 21개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1호 기업이 네이버하고 소상공인 연합회를 연결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시골 상점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상한 기업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21세기의 경제의 화두는 바로 상생과 협력이다, 연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는 지난 6월 달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억하세요? 네, 저희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전주, 청주, 서울 6개 도시의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전국 6개 도시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 행사. 근데 이게 또 중소기업 제품인데 가격이 되게 싸고 또 가성비 끝판왕. QR코드를 찍어서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서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는데요. K-세일이라 함은 K-팝과 K-라이브 커머스를 융합을 해서 이것을 K-팝에 실어서 같이 보내면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막 같이 주문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사고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네이버 셀렉티브 TV를 통해서 K-팝과 이 라이브 커머스가 융합된 K-세일을 시도를 해봤는데 무려 85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했고요. 4,500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근데 이게 9개 국어로 번역돼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저희가 좀 더 시도를 해보고 앞으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K-팝, K-뷰티, 뭐 K-방역, K-세일 이런 형태로 더 꾸려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디지털 전통시장을 한 500곳을 만들고 스마트 상점을 10만 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는 그러한 주제 아래서 이 연결의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서로서 거듭나고 또 광주 지역의 AI 특화 도시를 열심히 응원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의 아주 시원시원한 설명과 강의 잘 네. 들었습니다. 오늘 뭐 강연을 저희 우리 위대한 여정 함께하는 네. 분들과 들었거든요. 다들 궁금한 것도 많고 할 텐데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올 한 해가 끝납니다. 네. 올 한 해는 1월 달에 말 그대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되고 국민들은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뭔가 희망을 봐야 할 텐데 그중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작고 아름다운 어떤 중소기업, 자영업이 미래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시잖아요. 대기업 네. 경제만이 아닙니다. 예, 네.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 과연 무엇이 어떤 장점이 팬데믹 이 시대에 작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 이쪽 분야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 시대와 맞아떨어지는 건지를 좀 이해하고 싶거든요. 대기업은 몸집이 너무 커서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력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은 한 분야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훨씬 더 앞서가는 거죠. 이제는 대기업들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라고 해서 네. 대기업들을 초청하면 과거에는 안 오셨어요. 근데 요즘은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고 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요. 온라인을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성장률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미처 못 가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네. 디지털화를 위해서. 네. 우리가 뭐 과거에도 뭐 대만 경제가 뭐 중소기업 위주였고 네. 우리나라가 과거 뭐 대기업 재벌 위주였는데 변화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그 점에 있어서 기회일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어떤 거? 그러니까 보시죠? 올해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네. 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중소벤처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요. 네. 코로나 맵을 제일 먼저 만든 그 기업도 스타트업입니다. 그런 말 기억나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진단 키트, K 방역의 핵심인 진단 키트도 전부 스타트업이에요. 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R&D 지원한 업체들입니다. 거기서 진단 키트를 먼저 만들어서 이미 해외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진단 키트 안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 거죠. 또 K-뷰티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이 K-뷰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다양한 분야의 그런 어떤 재료를 이용을 해서 그 K-뷰티의 그 특징을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K-팝 또 뭐 대장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사전에 그것을 이제 붐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작은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속도 빠르게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항공모함의 시대에서 네. 작고 민첩한 빠른 것들에게 유리한 네. 장점이 있는 팬데믹 시대가 왔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정부의 여러 부처 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많은 일을 해내셔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일 중에서 또 우리 경제 견인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또 발표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AI가 거기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가공하고 예측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그린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2050년 탄소 제로 시대. 이것을 향해서 저희가 가는 것이고 이 그린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만날 때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네. 저는 이제 ESS 규제자유 특구 여기에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네,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이것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가 전기 아닙니까? 근데 전기를 마음대로 저장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혁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모빌리티. 예, 모빌리티 시대. 이 모빌리티 시대도 결국은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AI를 활용해서. 이 모빌리티가 근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 사람만 타고 다니는 모빌리티가 아니고 농업용, 농업기계를 모빌리티화하는 거. 또 청소기계 같은, 청소차 같은 것을 모빌리티화하는 거. 이런 데 굉장히 그 강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규제 자유구역 하면서 ESS 얘기하시고 그 외에 기대감 갖고 있다는 쪽에서 지역에도 어떤 그 규제와 관련된 자유구역을 주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그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이 되면은요, 네. 그 특구 안에서는 모든 규제가 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만큼 이 규제자유 특구의 특징,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세제 지원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자유 특구가 지금 진행된 지 한 1년 몇 개월 됐는데요. 이 1년 몇 개월 동안에 투자가 약 3,600억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이고 또 일자리도 늘어났고요. 또 기업들도 규제자유 특구로 106개 기업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그린 뉴딜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균형 발전 뉴딜이라는 지역 균형 발전 네, 뉴딜. 그렇죠. 네.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광전남 지역의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건지. 근데 그게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해서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요. 네. 거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방의 아까 말씀. 네, 약방의 감초기 네, 때문에. 네, 네, 왜 중요하냐면 네,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지역 뉴딜을 그러니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펀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뉴딜 벤처 펀드를 만들려고 해요. 1조 원 정도. 근데 이 지역 뉴딜 벤처 펀드를 그냥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그 혁신 도시가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을 앵커 기업으로 해서 그 앵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주에 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에서 그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 펀드로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재원이 마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제 특구의 가장 큰 고민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재원 마련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1조 원이라는 금액의 해결책 역할을 네, 지금 네. 막중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까 역시 들었던 말씀 중에서 사실상 그 발표 중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라고 나는 느꼈는데 올해 발표 내용을 보면 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도약 중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푸른빛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분야인 뭐 공연, 그다음에 뭐 예술, 그다음에 이런 행사라는 업종 하나만 보더라도 올해는 어떤 뭐 도약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그게 힘드신 건 체감상. 이해는 하는데요. 네, 이해해 주셔야 돼요. 또 형식을 약간 바꾸면 네네.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서 네네. K-팝과 그 K 라이브 커머스를 융합을 시켜갖고 K 세일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팝의 유명한 가수들이요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전통시장에서 막 자기가 필요한 거를 사요. 그래갖고 그거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럼 팬들이 사겠네. 대박이 났습니다. 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약간 형태를 바꾸면 저는 그러니까 형태를 이제 바꾸면 기회가 있다. 음. 또 팬데믹은 위기이자 또 기회이다. 기회, 이런 네. 얘기를 하면 뭐 공감을 할 수 있는데 네. 너무 힘드신 분들에게 네. 말 그대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말씀 변신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분들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좀 내게 와닿지 않는다. 그럴 수 이럴 수 있습니다. 있거든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좀 제시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이제 그 디지털이라 그러면 아유 나는 너무 어려워 그거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컴퓨터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막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 진흥센터가 전국에 66개가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첫째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에는 디지털 매니저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 매니저를 파견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매니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익숙하시지 않으시면 손자, 손녀들한테 이리 좀 와봐라. 그래서 이거 좀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추석 때 그 희망 자금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네, 저도 받았어요. 네네네네. 드렸는데 저희가 이거 온라인 신청만 받았거든요. 이제 240만 명이 대상자인데 210만 명이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만 명 못하신 30만 명을 위해서는 따로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게끔 하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하고 저희도 굉장히 걱정했었죠. 근데 되더라고요. 제가 뭐 디지털 세대와 동떨어진 세대는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신청 절차 같은 것들이. 지금 뭐 대기업 중심의 구조가 벤처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 팬데믹 시대를 얘기해 주시는데 대기업 중심에서 변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예측하면서도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벤처 스타트업이 흡수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랄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 기술을 대기업이 아주 얌체처럼 자기 것처럼 해버려서 힘든 상황이 놓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걱정거리였었죠. 네,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술 탈취한 기업들을 혼내주거나 아니면 기술 탈취한 기업들을 조정을 하는 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조정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요새는 조정이 꽤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거기에 이제 대검 차장님도 오시고 경찰청 차장님도 오시고 특허청 차장님도 오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오시는데 이렇게 이런 어떤 기술 탈취와 관련된 부서가 한 자리에 모인 위원회는 처음 만들어진 거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조정이 안 되면 이게 검찰로 넘어가고 경찰로 넘어가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조정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기업의 어떤 그 가치, 기업가 정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외부에 나쁘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기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현실에 그 열심히 창업을 하는 친구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장관님께 잘 조정해 주시고 중소기업 벤처법 역할을 하지만 또 그다음에 위에 또 다른 물론 외부 영역이 존재하고 또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 네. 하셨으니까 말 그대로 큰 로펌을 잡은 곧 법률 회사에 의해서 큰 기업들이 그 힘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걸 보고 이거 좀 더 부처를 넘어선 좀 더 윗단위에
정치적인 어떤 결정과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 물론 그런 게 존재하죠. 네.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중소기업 상생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는데요. 네. 그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기술 거기에 이제 그 상생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기술 탈취와 관련된 것에 3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3개인데 하나는 비밀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고요. 기술에 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3배까지 이제 물리게 돼 있는 거. 또 하나가 이제 그 입증 책임을 과거에는 기술을 탈취한 데서 했는데 이제는 기술을 빼앗아간 곳에서 우리가 탈취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하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면 만약에 기술을 탈취당한 회사의 그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하냐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날카로우시구나. 변호사를 하셔서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법문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이렇게 좀 모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합리적 가격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특허에서 보면 특허 소송에서는 그거를 이제 기술을 뺏어간 회사가 그 매출이 늘어나면 그 매출이 늘어난 액수만큼 나중에 보상을 해주게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대통령님께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냐고까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꼼꼼하게 네. 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과거에 벤처 열풍이 있었는데 네. 벤처 열풍이 가라앉는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2의 벤처 열풍이 있어야 되고 왔습니다. 왔다. 왔으니까 이걸 좀 더 붐업시킬 네. 방안은 뭐 오늘 설명하셨지만 또 간략하게 또 왜냐하면 지금 유니콘 기업들이 지금 계속 상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벤처의 힘입니다.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 그 막 엄청난 경쟁률이었잖아요. 결국은 그게 벤처 열풍이죠. 청년들의 창업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의 청년들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지원 방안 같은 것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창업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팁스 타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에. 거기서 뵀습니다. 원래는 그게 이스라엘 제도입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S를 붙여서 팁스 이렇게 이제 붙여갖고 스타트업을 위한 테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해갖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7년간 창업해서 7년간 쭉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 팁스를 졸업하고 나면 포스트 팁스라 그래가지고 또 스케일업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마도 과거에는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다 대기업 취직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저는 스타트업 하겠습니다. 이런 대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네. 작은 기업이 다시 새로운 빛의 희망으로 팬데믹 시대에 주목받은 것처럼 과거에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이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는 그런 어떤 철학적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뭐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발전 뉴딜에 들어가 있는 정신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이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은 공장 수로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남 지역이 산업화가 많이 돼 있죠. 네. 그래서 호남이 많이 낙후됐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호남은 제가 보기에는 광주에서 AI 인공지능으로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이미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팜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갖고 있는 그런 풍부한 농산물을 어떻게 스마트 팜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화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굉장한 블루오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참가자가 계십니다. 양오승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취업을 준비하는 광주 청년 양오승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끼고 있는 게 이제 번듯한 이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이제 취직할 곳이 없다면서 이제 자기 입맛에 맞추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고 기업들은 이제 좋은 인재들을 구하지 못해서 막 서로 이렇게 일자리 공급과 수요가 엇갈리고 있는 이제 미스매치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나 이제 기관들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걸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제 박영선 장관님이 따로 생각하시는 이제 미스매치를 해소할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AI, ICT 분야는 인재를 못 찾아서 지금 구인난입니다. 또 이제 그 젊은 그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좀 ICT 뭐 이런 AI 기업 좀 번듯한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취업은 지금 제일 좋은 데를 가는 것보다 그 바로 밑에 단계를 가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4학년 때요. 신문사 시험을 봐서 떨어졌거든요. 그때 만약에 제가 신문사를 붙었다면 지금 오늘날에 내가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때는 신문사가 제일 탑이었습니다. 언론 중에서는. 그렇죠. 네. 방송은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것처럼 지금 가장 좋다는 대기업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룸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대기업을 거의 쫓아가는 유니콘 기업 아니면 벤처 중소기업 이런 데를 취직을 하시게 되면 훨씬 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저는 도전하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런 기업들 중에 정말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 후생 시설이 갖춰져 있는 좋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연결해드리는 일, 그런 것도 좀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예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마침 이거 제가 아까 듣다가 좀 궁금증이 있던 거하고도 네.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 적용으로 생산성은 향상되고 고용도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기는 했는데 다만 생산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실직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 불가피할 것 같다. 고용의 증가가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신다고. 얼핏 생각하면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 이 스마트 공장을 한 그 공장을 가보면은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했던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그 노동자들이 했던 반복적인 일은 기계가 하는 대신에 그 반복적인 일을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거기서 생산되는 또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그 새로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일자리가 한 2명 내지 3명 정도 늘어나는 이유가 첫째 생산성이 늘어나고 불량률이 떨어지니까 기업이 이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이윤을 다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투자하는데 일자리가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AI라는 것은 사실은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비서, 똑똑한 국민 비서를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이고 이 똑똑한 국민 비서가 예측을 얼만큼 정확하게 해주느냐.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히는 길에 계속 서 있는 사람과 미리 이렇게 AI를 돌려갖고 안 막히는 길로 돌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있듯이 저는 그런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추가 또 질문으로 그렇게 해서 좀 상징적인 의미로 막혀서 내가 지금 좀 멈춰선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이렇게 스마트하게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도 함께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재기 지원. 네,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직업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정리하고 파산 신청하시고 다시 이거를 직업 교육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실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정착금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많이 애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용이라는 표현 네. 인상 깊네요. 우리에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과 지역민들이 내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지혜를 좀 얻고 어떤 새로운 가치에 대한 희망을 얻기 위해서 장관님 모셨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코로나19가 어떤 의미로 남게 될 것인지를 한 말씀 해주시죠. 내년에는 좀 더 희망 섞인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일상으로의 회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상으로의 회귀가 되더라도 저는 지금의 이런 어떤 비대면 사회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 이것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바로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금 몸담고 계신 부처의 그 직위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많이 주목하고 계신 오피니언 리더시잖아요. 현재 팬데믹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2020년을 보내면서 네. 연대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드리고 또 서로 힘을 합하는 것. 결국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손을 잡을 때 그 기업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대기업만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따뜻하게 포용해주고 그런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님을 모시고 중소상공인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또 나라에서 하고 있는지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원정대 위대한 여정은 오늘까지 5회에 걸쳐서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 철학, 과학,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어둡지만 희망 섞인 미래를 전망했고 그것을 위한 실천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맞습니다. 팬데믹이 과연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직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유명한 글귀에 있는 말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모두가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회를 삼아 한 단계 도약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간에는 세상은 어떤 가치가 다시 주목받게 될까요? 광주 MBC 특별 기획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대단원의 막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